트럼프 행정부도 자, 내년에 연준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왜? 인플레이션도 실물 경제에 내가 다 개입하겠다. 기준금리를 갖고 너네가 뭘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하지도 마라. 이건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완전히 시장 친화적인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시장이 쭉 달려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파웰이 딱 나타나갖고 너희들 지금 다 속고 있어. 이거란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밝은 사이드만 봤는데 나쁜 사이드가 이게 이제 곧 현실화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충격이 와버린 거죠. 트럼프 대 vs 버서스 대 아니면 파월. 네. 딱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 둘의 갈등이 이제 시작됐다. 실시 인터뷰 시작합니다. 미증시, 산타넬리 좀 브레이크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미 연준이 파월 의장이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또 우리 증시가 또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증시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전에 연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또 이 얻어 터지긴 우리 증시가 얻어 터지는지. 네. 사실 FOMC 회의 때문에 다들 그러세요. 한국 증시가 더 터진 게 아니야. 그런데 사실 FOMC 회의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날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느냐. 4.75%에서 4.5% 내리면은 이거 다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 경기 아니면 주식시장이 더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하늘의 날벼락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분석을 할 때 만약에 기준금리 내리고 그러면 조금 더 산타랠리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좀 약간 틀린 몇 개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시장이 엄청 세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제가 몇 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기준금리 2.5% 내리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보면은 되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그동안 9월 달에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이죠. 2.8%까지 돼 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도 한 2%대 유지가 돼 있죠. 실업률도 4% 초반대로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금리 내린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2025년도를 전망하는 그러한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치를 딱 보니까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느낌이 안 좋은 거죠. 볼까요? 점도표를 딱 봤어요. 네. 점도표를 봤더니 제가 차트에 한번 그려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빨간 선에 딱 그려놨는데 3.9%의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투표를 했는데 10명이 여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3.9%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9월 달에 얘기했을 때는 3.375%였어요. 저게 이제 내년 말,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기준금리의 종점 같은 거죠. 종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봤을 때는 3.375를 봤는데 갑자기 3.9%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4.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으면은 내년 연말까지 해봤자 2번밖에는 기준금리를 안 내리겠네. 이게 뭐지? 올해는 4번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한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제 옆에 표 보시면 또 위에 옆에 나왔는데 GDP 성장률은 2.1% 내년 연말까지요. 그다음에 실업률 4.3%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PC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9월 달에는 2025년도에 한 2.1% 정도 상승하겠지 했는데 이게 2.5%를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근원 PC,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보니까 전에 2.2% 정도로 전망했는데 2.5%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 높아진 거예요. 생각보다 경기가 더 좋아진다.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경제 실질 GDP는 그대로 2%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별 영향은 없다. 물가만. 물가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그러면은 이 파월 의장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몇 가지 보자고요. 그러면은 내년 기준금리나 속도 둔화는 인플레이션 상승 영향이다.
두 번째,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내렸다가는 내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인상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평가해야 된다.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태까지 시장이 지금 딱 보시면은 되게 트럼프가 내년에 1월 20일이죠.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미국 경제가 되게 규제 완화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적 적자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되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그에 따라서 막 계속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도 자, 내년에 연준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왜? 인플레이션도 실물 경제에 내가 다 개입하겠다. 네. 너희들 같이 괜히 통화량, 달러 통화량 까짝까짝거려 갖고 인플레이션 관리한다고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갖고 너네가 뭘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도 마라. 이건 다 우리 거다. 유세할 때 파월 날려버리겠다. 날려버리겠잖아요. 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쓰잘데기 없는 조직.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시장도 지금 계속 여태까지 11월 달 첫째 주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금 한 달 반을 막 달려왔던 이유가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딱 보니까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다음에 이제 무역 대표부, 그다음에 SEC 증권거래위원장 다 보니까 금융가 출신들이에요. 기업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적이 없고요. 대부분 학자라든지 경제 전문가를 쓰고 막 이러는데 이거 다 금융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여론 지지율보다 나는 S&P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완전히 시장 친화적인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시장이 쭉 달려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파웰이 딱 나타나갖고 너희들 지금 다 속고 있어.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연준이 봤을 때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트럼플레이션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든지 통화정책 완화를 속도를 그때 가서 조절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밝은 사이드만 봤는데 나쁜 사이드가 이게 이제 곧 현실화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충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날 3%가 빠졌단 말이에요. 뭐 거의 블랙 서스데이까지 얘기할 낼 정도로 엄청나게 폭락이 왔고 오늘 새벽에 끝난 장도 보시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속 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을 중심한 투자가들이 글로벌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막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오늘 같은 경우 거의 8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막 시장에 돈을 빼버리잖아요. 어제까지만 4천억 원 정도 했는데 오늘 8천억 확 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냥 기준금리 인하했으나 뭐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다 그거예요. 트럼프 대 vs vs 대 아니면 파월. 네. 딱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 둘의 갈등이 이제 시작됐다. 네. 이겁니다. 이틀 전 FOMC의 결정을 보고 그 발표문을 보고 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발표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쪽도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월 20일 지금 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정확하게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이제 준비 다 됐고 지금 빨리 이제 취임일시죠. 1월 20일 날 40개가 넘는 이 행정면에 서명을 하겠다고 그래요. 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막 파월이 딱 정점의 순간에다가 그냥 찬물을 딱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요. 네. 그럼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관세 인상. 그걸 반영하는 겁니까? 수입물가죠. 네. 수입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수입물가. 네. 그런데 1기 때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보시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되게 관리가 잘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네. 한 1.5%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관세 올려도 우리가 우려만 하지 실질적인 통계적으로 지난 과거의 미국 경제를 보면 그게 물가 인상으로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관세도 그렇게 많이 부과 안 했고 두 번째는 뭐 정유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국제 이제 머터리얼스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산물 수출 생산을 많이 해갖고 물가를 막 낮췄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에 개입을 해갖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그렇게 지금 맘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때는 중국 중심으로 관세를 막 때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보편 관세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 특히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는 무관세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지금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잖아요. 25%. 25%. 네. 허걱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정치적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쪽을 통해서 불법 인민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펜타놀 같은 막 불법 마약류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니네가 관리해라. 니네가 그것을 통제를 다 될 때까지 네. 우리가 관세를 높여놓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 트리도가 1조 원 들여 담쌓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관세를 네. 그냥 뭐 중국이랑 맞아서 20-30% 올린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보편 관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충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 반대로 네. 재정 지출은 줄이겠습니다. 작은 정부 하겠습니다. 머스크 같은 사람들 뭐 재정을 한 3분의 1 내려치겠습니다. 이랬는데 시장은 그런 건 별로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얘기는 했어요. 되겠어? 네.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연방 정부 공무원들을 네. 90%를 자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AI로 대체를 하겠다. 근데 그게 이건 무슨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고 나는 그걸 믿는 게 더 웃긴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또 충분히 있는데 그건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파웰이 보는 입장은 틀린 거예요. 네. 야 그것을 뭐 지켜봐야지 네가 할지 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상태라는 거지. 그걸 여태까지 조용히 파웰이 숨죽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딱 터뜨려 버린 거죠. 네, 그럼 바로 결론으로 가서 네. 트럼프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네. 재정도 많이 뭐 원칙적으로는 재정 보따리도 많이 안 푼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깔고 들어갔을 텐데 파월이 이렇게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증시 올려야 되고 그쵸. 경기 부양해야 하는데 연준이 이렇게 나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곤란하죠. 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트럼프 어떻게 보면은 통화정책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처음부터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피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높게 붙잡고 있으니까 모기 30년물 금리가 7%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도 못 사요. 렌트비도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체감 경계에 다 와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막 긁어주니까 또 좋아한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트럼프라고 또 뾰족한 수는 없어요, 지금. 결국 나중에 통화정책을 안 쓰고는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미국 경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많이 물어보시면 그 얘기 먼저 해요. 일단은 산타랠리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갑자기 산타가 오시다가 지금 루돌프가 지금 브레이크를 붙잡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거기서 조금 저도 이제 약간 뭐 이제 균이 좀 와 있어요. 이틀 정도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다시 이제 뭐 제조말을 하면 괜찮은데 일단 중요한 건 저는 그랬어요. 1월 달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 재평가 모드로 돌아갈 거다. 네. 왜냐하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행정부가 와서 진짜 40개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난지는 한 1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면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 정도는 충분히 지켜볼 거다. 그때는 시장이 횡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던가 변동성이 높아진다던가 그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보고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거다. 뭐 좋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되게 세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생각만큼 안 돼요. 그럼 시장은 계속 옆으로 밀릴 수가 있죠.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지만은 1월 달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문제도 있잖아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그날 그쵸. 사인할 때 우리 보편관세 같은 게 있을지. 네. 우리 실시간 댓글에 파월 잘리겠네. 파월이 임기가 내년 말인가? 2026년 5월까지입니다. 2026년 5월. 네.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어요. 네. 잘릴 수가 없어요. 어렵죠.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이고요. 그래도 트럼프니까 혹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국회랑 싸워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파월을 자를 명분이 없어요. 뭐 공화당 사람들 많은데. 뭐 많이 따고 해서 뭐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땐 얘기가 틀려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믿으시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믿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연준 위원들 12명을 다 임명을 해요. 네. 임명을 하지만은 임기가 이제 13년 다 보장돼 있잖아요.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임명된 이후는 연준은 국회에 보고를 해요. 대통령 기관이 아니에요. 네. 국회
뒤에 있는 보고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모든 걸 다 의회 다 모든 걸 다 리포팅을 하고 네. 임기가 법적으로 다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뺄 수 있는 요인은 뭐 죽는다던가 유구가 된다던가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해갖고 범죄가 대자가 된다던가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은 2026년 5월까지 의장으로서의 임기고요. 그다음에 2028년 5월까지는 연준 위원으로서의 13년 임기가 아직도 보장이 돼 있어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의장 끝나더라도 위원으로 또 계속 남아서 연준에 오래 근무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한번 되면은 네. 엄청 좋은 거죠. 국채 부분으로 봐도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이제 파월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네네. 국채 발행 엄청 늘릴 거야. 네. 이게 컨센서스였고요. 그죠? 네네. 국채 발행 늘리면은 이게 지금도 가뜩이나 미국 국제금리가 시중금리 끌어올리고 그렇죠. 있는데 네. 금리 낮아지기 어려울 거라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역시 사실은 이제 저금리를 저해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국채들 보시면은 네. 단기물들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니까 단기물들은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물 이내짜리들은 보통 보면은 지금 한 4.5%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네. 5%에 있던 게 다 네. 내려왔어요. 근데 장기물들 있잖아요. 10년에서부터 20년, 30년 물짜리들은 최근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역전돼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죠. 그 역전돼 있는데 이제 정상화로 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면은 사실은 단기금리가 쭉 내려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으니까 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빨리 안 내리니까 시장은 정상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금리가 올라와 버려요. 이래서 정상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금리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모기지 금리가 또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7%라고 말씀드렸죠. 네. 30년 물짜리요. 7%를 고정금리로 30년 동안 내면서 누가 집을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네. 못 사고 최소한 3%까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 시장에 충격이 더 오는 거죠, 지금. 10년물이 지금 4.5 정도 합니까? 지금 4.5까지 왔어요. 4.2까지 떨어졌다가 네. 4. 거의 0까지 갔었죠. 네. 다시 4.5%로 올라와 버렸어요. 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한 3년 전, 5년 전에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했을 거예요. 그죠? 모기지 금리가 네. 7%라니요. 미국이 네. 10년물 발행하는데 4.5라니요. 그죠?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지금. 이건 하여튼 뭐 다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익숙해질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외환시장을 좀 볼까요? 네. 네. 우리 환율은 오늘 또 조금 더 올랐습니다. 1,451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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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환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을 공감하는데 우리 이창용 총재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가 네. 뉴노멀이다. 뉴노멀이다. 그 얘기를 하면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차트 하나 지금 네. 저기 띄워놨는데 1,450원 이렇게 했는데 한 저기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환율을 보면은 1,450원대가 넘었던 건 딱 두 번이에요. IMF 때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이때 이후로 지금 1,45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저희 같이 인생을 이제 몇십 년 사신 분들은 야 이거 IMF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절대치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저희가 다들 지금 그 얘기가 정치적 불안이 커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 이제 그 사건이죠. 네. 의회 뭐 이 사건이죠. 네. 계엄 사건. 이 사건 나오기 전까지 저희 환율이 1,406원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미 1,400원대 넘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무역 수지 이런 거 갖고 움직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 펀더멘탈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경기 펀더멘탈이요. 한국의 경쟁 성장률이 지금 엄청 떨어져 있어요. 1%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지금 0.0이에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1.5%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 체력 자체가 바닥이에요. 체감 경기를 본다면은 저기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300만 개 중에 100만 개가 작년에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펀더멘탈이라든지 경제 체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로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이제 정치 리스크가 터져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의 지금 경제 체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버렸어.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죠.
아무리 S&P가 지금 AA 저희가 신용등급이 이걸 아직 안 내리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CDS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지금 35bp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연초에는 사실 한 5bp 정도 했었는데 지금 10bp가 올라 있었어요. 그게 정치 리스크 터지기 전에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경기 펀더멘탈 안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상태에서 한은이라든지 아니면 재경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금감원이 되게 빠르게 사건 터지자마자 시장 안정화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50원에서 버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1,500원 막 1,800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정치적 불안감이 계속 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채권, 뭐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조금씩 계속 빼고 있어요. 그럼 환시장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지금 정부가 어거지로 지금 버텨주고 있다. 이 상태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450원이 이창규 총재 말씀대로 뉴노말로 지금 당분간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증시에서 하루에 뭐 4천억 어젠가요? 네. 오늘 8천억? 8천억. 네. 8천억씩 빠져나가면 뭐 다 환전해서 간다고만 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게 우리 환율을 올리는 요소지만 대표님 보시기에는 사실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 경제를 가장 총체적으로 말해주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그런 네. 거 딱 보셔야 되죠. 네. 우리가 IMF 때도 사실 가장 먼저 터진 게 외환시장이 먼저 터지잖아요. 외환 위기라고 하죠. 외환 위기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지만은 이머징 마켓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올 경우에는 네. 먼저 경기 펀더멘털의 체력이 일단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트리거가 생기는데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몰라요. 옛날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트리거 같은 경우 우리 이번에 정치 리스크가 왔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불안해진 게, 그 방송하면서 갑자기 불안해진 게, 이러다가 만약에, 트리거가 정치 리스크가 와버렸는데 여기에서 불안감이 확대된다 그러면은 자금이 막 유출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신용경색이 막 오고, 증권사들 이런 애들이 파산하고, 뭐 저축은행 파산하고 막 이런 케이스가 와버리면은 그 다음에 금융위기고 그 다음에 바로 국가부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큰 해프닝이 생기면 리스크가 생기면 사실 그것이 우리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위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 틈을 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체력이 좋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체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당장 눈앞에서 끝나겠다.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정부가 외환 시장에 엄청 개입해서 그럼요. 네, 이제 외환 보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뭐 며칠씩 있다가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치열한 전투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1,500원 뚫린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뭐 1,450원 뚫려서 1,500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표 하나 또 지금 갖고 나왔는데 네. 요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자금이 막 빠졌을 때예요. 네. 네, 달러가. 근데 물론 이제 파란색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저희가 이 탄핵이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네. 되고 나서는 더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제약적 리스크를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제 한국 정부가 네. 계속 시장을 받쳐주니까 자금을 좀 빼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아직까지 충격이 없구나. 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지금 저희가 이제 빨리 이제 이 정치적 불안전성이 네. 조금 더 안정화로 간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이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 이제 1,400원 정도로 그 체력이 안 좋았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한국은행이 지금 외환 보유가 한 4,200억 달러란 말이에요. 저희가 IMF 했을 때가 420억 달러, 지금 10배 정도가 크거든요. 네.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채권 시장도 하루에 돈 빠져나가는 게 지금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채권 시장도 이틀 동안 정말 폭락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연말 되면 또 이제 달러 수요 자금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1,450원에서 분명히 일단은 당분간 정부가 막아줄 수 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무너지면 사실 딴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150조 정도 미장시가 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게 환차익까지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네, 아직 실현은 안 했지만, 네.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낮아지면 또 이제 그 돈들이 와서 환차익이 커지니까 또 실현하고 와서 이렇게 돌아와 주면 이게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네. 어차피 우리 돈을 다시 사야 되니까 네. 서울 환시에서 네. 너무 그렇게 따지면 우리 환시에서는 그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가요? 큰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이고 네. 또 그 돈이 들어올까. 네. 왜냐하면 안전자산은 지금 달러인데 네. 예, 굳이 원화로 바꿔갖고 수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또 미국 증시가 계속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달러 수요는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거기 송금해줘야 되고 뭐 거기 네. 뭐 투자하고 사실 그 돈이 제가 경험상으로 다시 한국 들어오기 쉽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연말해서 1월달까지는 1,450원 정도에서 높은 변동성을 유지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2월달부터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가 네. 어떻게 가느냐는 이제 그때부터 환율의 방향을 저희가 계속 봐야 되지 않겠냐.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0일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특정 대통령의 취임을 이렇게 눈여겨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보는 상황이 된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네. 코인 이야기 잠깐 하죠. 네. 파월 의장이 비축 못해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불똥이 또 코인 시장으로 해서 오늘 또 많이 내렸던데요. 예. 네. 예. 아까 뭐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번 달러로 보면 이제 사실 10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12만 달러 가는데 문제 없겠다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10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좀 수익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10만 달러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아까 보니까 9만 7천 달러도 깨졌었어요. 장중에. 그 정도로 깨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공약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비트코인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중에서 달러라고 쓰는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축적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뭐 나라빚도 갖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갖고 미국의 코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깨해서 글로벌 성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사실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을 국가적 하는 걸 비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찬성하지도 않는다. 의회 가서 알아서 해. 예, 그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기 때문에 연준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트럼프나 미 재무부에서 뭐 아직 행정부가 출범도 안 했지만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건 없죠. 그것을 비축한다. 비축한다요. 그러면 뭐 재정으로 사서 재정 국간에 다시 넣는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중앙은행은 아닌 것 같고. 재무부예요.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듯이 반대로 재무부가 돈 갖다가 비트코인을 갖다 비축을 하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어갖고.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얼만큼을 비축을 해야 이게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듯이 그 국가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2,100만 개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발행될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실물자산 쪽에서 ETF들이 올해 1월 달에 출시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한 10% 정도 실물자산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이 옛날에는 유보금을 다 달러를 갖고 있다가 지금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도 막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살려고 의회가 이제 이사회에서 했다가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기업적인 측면에서 10%는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국가가 최소한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뭐 국가 전략적 자산, 아니면 최소한 5%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법무부가 1%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뭐 범죄 은닉자금 이런 것들 다 뺏어갖고. 그게 엄청나게. 그게 1%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려면 이 많은 돈을 그럼 조달하려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의회가 승인을 해주겠냐. 이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조달해도 그 자산 가치가, 그렇게 산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을 이제 갚을 때. 어차피 재정으로 샀는데. 그렇죠. 싸게 갚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주면 좋지만. 그래, 올라주면 좋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7만 달러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유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서 봤어요. 절대 팔지 마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맞아요. 네, 비트코인이죠. 첫 번째 이제 10만 달러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손바뀜이 나요.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 중에서 이제 큰 돈을 갖고 사면 고래라고 그러거든요. 고래들이 11월 달만 봐도 한 87만 비트코인을 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누가 샀냐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이트라든지 실물 ETF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정부들이 살 거란 말이에요.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정부 같이. 이게 되면 손바뀜이 나요. 기관 투자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개인 투자가가.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레벨업 되려면은 그때는 얘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만 달러 쪽에서 변동성이 높아질 거다. 비트코인은. 대신에 두 번째 얘기했던 코인 시장에 규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ICO죠. 그러니까 IPO하고 똑같은 거예요. ICO 시장 지금 다 막아놔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타가 자기들이 이제 리브라라는 코인을 발행하려다 결국 못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미 2019년도에. 네. 예, 그런 얘기 보면은 만약에 ICO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의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왜 빅테크들이 다 자기 코인 발행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이제 알트코인 쪽도 지금 특히 이제 플랫폼 코인 중에서 잘 보시면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월드코인 이런 뭐 계속 올라요. 그 다음에 뭐 리플 같은 경우 이제 결제 코인이란 말이에요. 네. 얘네들은 지금 규제에 다 묶여 있어요. SEC에. 거기서 다시 풀어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리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월드 통하죠. 스위프트 시스템은 자기들 대체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젝트라면 사실 시장이 충분히 먹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지금 돈이 일단은 하락한 추세지만은 그 자금이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다 빠져나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알트코인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은 여기까지다. 저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같은 이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걸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일단 가격은 수요가 만드는데 수요가 뭐 제 주위만 해도 그쵸, 네. 너무너무 뜨겁고 네. 심지어 제 주변에 뭐 주류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술자리에서 만나보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쵸, 네. 뭐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네. 아닌. 아이고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사는데 뭐 별 수 있습니까? 왜냐면 뭐 과거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이유를 자꾸 댔는데 네. 요즘 분들은 이게 뭐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유를 더 많이 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젊은 층도 그렇고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를 하다 보면은 코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국내 변수가 아니잖아요. 네. 네, 미국 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변수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미중시 보고 코인 시장 같이 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네. 보조금 받는 건 사실 삼성전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건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나마. 네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우리 증시의 체력이 워낙 지금 진짜 후달리다 보니까 그런데도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해요. 네.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렸고 보조금 받는 것은 큰 변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면은 4.5억 달러요. SK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SK 실트론이죠. 7천억이 조금 안 되죠. 예, 7천억이 안 돼요. SK 실트론이 있어요. 여기 웨이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것도 같이 갔어요. 7,600만 달러 보조금. 그다음에 여기 저기 실트론은 그다음에 5억 달러 대출 지원 뭐 이런 식이 있는데 네. 원래 규모도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기대감도 별로 없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짓는 공장이 보시면 인디애나주에 5.2조 원짜리 HBM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그 HBM 점유율이 55%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다 미국으로 가요 이미. 미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장을 거기서 그냥 팔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SK 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든 말든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근데 확정을 해주니까 뭐 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18일 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이 매출 구조가 똑같아요. 낸드 플래시하고 D램 중심으로 그렇죠. 가고 있고 네. D램 쪽에서 그다음에 이 HBM을 생산하고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반대로 가이던스에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얘들이 HBM을 2023년도 말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10% 했는데 5%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5% 떨어진 것도 매출 부분 되게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다 그 5%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HBM 밸류체인도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아니죠. 이 가이던스 때문에 약간 좀, 뭐 충격이 좀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이 파셔갖고 삼성전자로 가십니다. 삼성전자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분들이 그 돈 갖다 계속 사고 계세요. 저가 매수. 근데 저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보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HBM 밸류체인은 우리나라 이 시장은 우리나라 그 회사들은 전 세계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옛날에 우리가 DRAM 시장을 전 세계를 다 독점을 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HBM 밸류체인은 뭐 마이크론 실적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갖고 문제될 것도 없고요. 1월 말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나오잖아요. 지금 2024년도가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매출이 HBM 쪽에서 거의 30에서 40% 이상 지금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굳이 HBM을 저희가 개인들이 투자가분들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이제 뭐 보조금 확정된 건 뭐 큰 변수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미국에서는 HBM 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디애나에 짓는 게 저도 한 4, 5조 원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삼성전자는 피닉스인가 여기저기 해가지고 한 20조 원? 20조. 그렇죠. 네. 20조 근데 보조 원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삼성전자는 한 8조 원, 하이닉스는 뭐 6,7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칩스 액트죠. 미국의 칩스 액트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고 뭐 생산을 하고 그러면은 규제를 받아야 돼요. 네. 뭐냐면 이제 국방부에다가 먼저 좋은 반도체를 먼저 요청하면 먼저 납품을 해야 되고. 그런 약속들이 있죠. 다 있죠. 그다음에 뭐 중국에다가 수출하면 안 되고 자기들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익이 얼만큼 나면은 나머지는 자기한테 환수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제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기반해서 너희들이 짓는 공장 비용 아니면 증설 비용의 20%를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한 5조 원짜리란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럼 한 1조 원, 8천억, 뭐 대충. 지금 20%가 한 6,600억, 한 7천억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나오는 게 얼마짜리냐면 사실은 한 50조 원짜리예요. 엄청 커요. 삼성전자는 배팅을 엄청 세게 했어요. 액 자체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공장 삼성전자가 지금 짓고 있는 데가 텍사스 공장 2개거든요. 원래는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스틴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디램 공장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오스틴입니다. 디램 공장 이건 지금 확장을 해요. 확장을 크게 해요. 근데 문제는 HBM이 없어요. 그렇죠. 디램만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에다 또 테일러 공장을 져요. 여기는 팹리스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졌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뭐 다른 시뮬레이션 파운드리가 끝까지 우기는데 제가 봤을 땐 팹리스거든요. 약간 틀려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졌어야 되는데 파운드리를 안 짓고 팹리스를 졌어요. 그런데 두 개 합쳐갖고 5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의 칩스 액트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을 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큰 문제점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반도체 생산 이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미국 다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55%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요는 전 세계 55%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 미국이 다 한단 말이에요. 낸드 플래시, 디램, 뭐 여기는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웨스턴 디지털, 뭐 레티스 세미컨덕터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팹리스라든지 아니면 장비 여기에다가 뭐 검사 장비까지 다 미국이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점을 하나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공장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조금을 줄 때 미국 애들이 가장 먼저 봤던 게 정보가 뭐냐면은 인텔하고 TSMC예요. 나머지 회사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TSMC는 파운드리가 오니까. 파운드리가 오니까. 근데 TSMC가 와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 대만 기업이잖아요. 근데 대만 기업한테 미국의 국방부에 그 중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라고 하기가 자기들 껄끄러워요. 그래서 인텔이 마침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인텔한테 일단은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파운드리를 짓겠다는 여기고. 근데 삼성전자 보면 디램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뭐 팹리스도 우리가 지금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인텔도 보조금이 좀 깎였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6.4억 달러가 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공장을 니네 언제까지 진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이다 갖고 좀 늦어져요. 삼성전자도 지금 공장이 지금 지연이 원래 2025년도 초에 돌아가야 되는데 2026년 말까지 해서 양산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인원 감축 막 이럴 때문에 좀 더 밀렸잖아요. 스톱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아직도 꾸물꾸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문제냐면은 깎일 것 같아요.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계속 왜냐하면 이미 TSMC는 11월 달에 1월 20일 전에 주겠다는 도장은 찍는 겁니까? 찍어야죠. 네. 1월 20일 전에 다 줄 겁니다. 지금 그걸 주려고 지금 여기서 찍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론 TSMC 제일 먼저 8조 원인가 받아갔고요. 다 받았어요. 네. 인텔도 지금 78억 달러, 그 다음에 TSMC 66억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1억 달러 이미 다 받았어요. 받는 게 아니라 확정됐어요. 네, 도장 찍은 거죠. 도장 찍은 거죠. 그러면 이제 1월 20일 이전에 다 주겠다는 거죠. 1월 시작하는 자정에 의해서 돈 받아갖고 갖다 뿌리겠다는 거죠. 네, 도장 찍었으면 계좌이체 빨리 해줘요. 빨리 해줘야 돼.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자기들도 지금 이미 공장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깎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협상이 늦어지는 거예요. 인텔은 이미 깎아버렸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쨌든 받는 건 받긴 받을 거예요. 받는 건 받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깎이고 이러면은 조금 시장에 주가에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사실 지금. 공급망이 바뀌었고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우리 첨단 기술, 첨단 공장들 짓고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공장들이 참 우리 어디 천안이나 어디 전주나 창원이나 이런데 진짜로 이렇게 기자 생활할 때 보면 2조 4조짜리 공장 하나 들어서면 그 시 자체가 진짜 하다못해 햄버거 가게까지 장사가 잘 되거든요. 지금 뭐 40조, 50조를 우리가 남의 나라에 가서 짓고 있는 게 참. 삼성전자 동탄도 난리가 났잖아요. 동탄에 있던 삼성전자 공장이 라인 세웠다면서요? 네, 그쪽이 이제 평택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도 분위기가 좀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조단위 투자 정말 간절한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 조간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좋은 일자리가 바닥나고 있다 올겨울에.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죠. 뭐 가야 뭐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 가는데 받을 돈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 증시에 대해서 다른 업종은 가능한 업종, 희망적인 업종, 또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업종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들 요즘 그래요. 이 뭐 시장이 워낙 지금 밀리니까 어떤 분은 대한민국 이제 정치 테마주만 살아남는 게 아니냐. 이재명 테마주, 뭐 이제 우원식 테마,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 너무 단기적이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서도 저는 좀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매도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세 중단될 때까지는 아마 기관하고 개인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주면서 그래서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간다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횡보장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일단은 시장은 요즘 들어서는 저점을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저평가 펀드멘탈은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한번 보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요즘 이제 한 3가지를 제가 요즘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를 좀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칩스 액트라든지 IRA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국내 산업들이 되게 좋은 업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기타 등등 제약 바이가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절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따라서 저희도 미국 시장에 맞는 그러한 수혜주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없지가 않고 저희가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려요.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의 가장 1등 공신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AI에 대한 규제예요. AI,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인프라가 셌었는데 그런 쪽하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하고 코인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만 봐도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두 개만 봐도 우리나라의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로보틱스 자율주행 같은 게 로보틱스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AI 셀바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투스라든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플랫폼 당장 가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요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요. 거기다가 게임은 뭐 대한민국이잖아요. 왜냐하면 코인이 가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쪽 하나 테두리를 이제 보셔라. 왜냐하면 앞으로 국내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를 안 할 수가 없다. 트럼프 행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는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쌀 때 사셔라.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되게 좋은 업종이 몇 개가 있어요. 전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HBM 밸류체인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딱 세 개 회사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는 중국에 팔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다 미국에 가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밸류체인 그 밑에 있는 뭐 한미반도체 없이 네. 다 장비 가야 되는 거고. 그거야말로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이제 한편에서는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는 네. 지금 되게 저평가됐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또 보는 게 저희가 조선하고 방산 뭐 환율에 상관없잖아요. 이제 뭐 미국에다 수출할 것도 아닌데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 이제 미국 해군이 이제 MRO까지 하겠다고 할 정도면은 그럼 여기는 다 끝난 거죠. 그러면 환율이 또 싸지다 보니까 원화가 싸다 보니까 조선 방산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더 좋아졌어요. 네. 이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즘 엔터도 마찬가지고 뭐 엔터 K엔터가 뭐 전 세계 지금 다 휘잡고 있잖아요. 뭐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네. 세 번째는 요즘 들어서는 제가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도 요즘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요즘 중국의 시진핑이 나타났어요. I'm back 하면서 나타났어요. 저는 소비 확대주 보면은 우리가 뷰티들, 네. 소비재들 전에 봤던 그런 종목들. 왜냐하면 중국이 저희한테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기초화학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제 뷰티 쪽, 요즘 화장품 또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재 중 종목 중에 보면 또 괜찮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최고가예요. 딴 게 아닙니다. 불닭볶음면 공장을 중국에 짓겠다니까 그게 완전 호재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시장이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계속 붙잡고 가면은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을 계속 끌고 왔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업종이 뭐 정권 저쪽도 바뀌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트렌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좀 바꿔서 지금 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규제 완화주,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오면 우리도 이제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코인요, 네. 코인.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분명히 코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융주 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융주들 보시면은 코인하고 지금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블랙록이 무지하게 막 올라요. 근데 블랙록은 자산 관리사인데 아닙니다. 비트코인 실물 ETF들을 다 발행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예를 들게요. 거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핀테크 회사란 말이에요. 한물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계속 올라요. 왜? 코인의 결제를 얘들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야, 블랙록이 코인 가지고 아이쉐어즈, 아이쉐어즈 ETF 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델리티 여기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인베스코 지금 다 지금 실물 ETF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 이런 애들도 네. 카드 회사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애들이 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규제 완화. 근데 규제 완화를 지금 한다고 해서 제가 아까 미국이 ICO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못하고 그거 풀어주면은 빅테크들이 있어요. 메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자기 코인을 발행해갖고 자기의 기업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가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기관이 코인을 보유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ETF 우리만 지금 발행을 못해요. 네. 발행도 못해요. 거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언제 이러고 있을 겁니까? 토큰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ST코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코인들이 깔려야 ST코가 나오는데 그것도 없이 뭐 할 수 없이 솔라나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베이스를 갖다가 쓰겠다 그러면 결국 네. 돈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한국도 만약에 가려고 그러면은 홍콩의 바이낸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스위스 같이 아니면 런던 같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같이 규제 완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큰데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쪽에 다 뺏기거든요. 네, 네. ICO 시장을. 네. 그걸 다시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고 만약에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로보틱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AI 같은 게 뭐 미국도 사실 규제 막히는 게 뭐냐면은 휴머니티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건지 네. 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네. 다 법에 얽혀 있고 알고 보면 구글도 지금 보시면은 반독점법에 지금 걸려갖고 잘못하면 회사가 지금 분할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물론 이제 저희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네. 정치적 이슈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하셨구나. 플랫폼에서. 계속 네.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AI 엔진을 지금 개발해 갖고 돌릴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카카오가 지난번에 카나나라는 이제 AI 비서를 만들었어요. 이건 라지 랭귀지 모델도 아니에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니까 비서급이에요. 이게 챗GPT가 아니라 이제 그 밑에 급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규제가 풀려갖고 데이터 센터 큰 거 하나씩 줘갖고 사실 생성형 GPT를 만들어야죠, 우리도. 중국도 지금 뭐 모든 지금 바이두부터 시작해갖고 텐센트, 알리바바 다들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어갖고 지금 챗GPT 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규제에 다 묶여 있어갖고. 근데 해야죠. 어젠가 뉴스에 나오는 그 중국에서 만든 그 AI로 형성한 그러니까 프롬프터에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강아지가 아이를 끌고 가는데 아이가 그 강아지 힘에 못 이기는 그렇게 프롬프트 딱 넣으니까 와 실물처럼 나오는데 그 중국 AI더라고요. 거기다 자율주행은 요즘 보시면은 벤츠, BMW가 중국에서 자율 주차가 안 돼요. 근데 중국 차들은 내려서 자율 주차가 돼요. 중국 차는 딱 내려갖고 그냥 가요, 그냥. 중국 어디예요? 거기는 뭐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가면 자율주행이 여행 코스래요. 여행 코스예요. 관광 코스. 우한이에요? 네, 우한 쪽하고 베이징, 상하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중국 차들 보면은 그냥 딱 갔다가 차 놓고 그냥 주차도 안 해요. 놓고 그냥 주인은 내려요. 내려가면서 키 하나 딱 눌러요. 그러면 차가 진짜 정확하게 후진하고 주차를 딱 해줘요. 사실 테슬라에도 그 기능은 있는데 이제 우리 환경하고 맞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얘들은 이제 상용화가 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계속 이 규제를 꽉꽉 묶어놓고 있으면은 이거 언제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 시간이 왔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하면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비재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라. 중국을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요즘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얻을 게 많아지는 시간이 됐다.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뭐 걔네들 저희들 저러다가 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맨날 그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진심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경기 안 좋아요. 다 안 좋구만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을 본다면은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잘 보시면은 그때도 관세 인상을 막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중국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첫 번째가 내수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막히니까 그럼 내수를 하겠다 우리는. 중국은 전 세계 3대 소비 시장이잖아요.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유럽. 엄청 큰 시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이때 뭐가 났냐면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수출이 55였고 내수가 45였단 말이에요. 말기 때 가니까 거의 4년 지나니까 수출이 45, 내수가 55로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수를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막 정부가 추가 병책을 내는 거예요. 뭐 보조금도 주고 막 상품도 뿌리고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되게 끌어올리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근데 중국이 지금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0.3%인데 기준금리가 3.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계 저축률이 40%예요. 이게 말은 아무도 지금 소비를 안 하고 돈만 버는 족족 집에 갔다가 지금 싸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돈을 풀게 내려면은 통화정책을 써야 돼. 완화정책을 써야 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든지 아니면 시진핑이 이제 공산당 그 정치국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 통화 완화 정책, 추가 부양책 두 개를 다 쓰겠다 이거예요. 통화 완화 정책은 지금 15년 동안 안 쓴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은 지금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5% 성장을 달성하려면은 우리 무조건 내수를 간다 이거예요. 내수를 가면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때 정책이 미국하고 소원해지니까 유럽하고의 교류를 엄청 높였어요. 왜? 유럽도 트럼프가 싫거든 지금. 그렇다고 유럽이 러시아하고 붙을 일들은 없어요. 왜? 러시아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태리, 독일 뭐 이런 데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갈 겁니다. 저는. 세 번째. BYD 유럽에서 팔리는 거 보세요. 엄청나요. 아니 관세를 20%를 올린데도 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안화가 이미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그 생산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유럽이 20%, 30% 지금 관세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아도 싸요. 폭스바겐보다 더 싸요, 그래도. 그 정도니까. 환장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 위안화 블록화거든요. 위안화 블록화를 하려면은 한국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중동, 중앙아시아를 다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중국이 우리랑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싸우려면 한국이 필요해요. 이미 벌써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긴 척하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경제는 경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소비 수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중국이 한국한테 필요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자기들 만들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때문에 다 반도체 정도. 그다음에 기초화학 이런 건 필요도 없고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 자기들 다 잘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잘 버틸 수 있는 게 카피가 안 되고 잘하는 게 뷰티라든지 아니면 소비재들. 아까 뭐 삼양식품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하나 갖고 나왔는데 요 차트 보시면 이게 네. 타이거 중국 소비테마 ETF예요. 들어가 있는 종목도 보시면은 파마리서치, 농심, 클래시스, 삼양식품 요즘 들어서 계속 가는 종목들만 다 들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금리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한다면 달러 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 값 계속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약속이 무역 수지 해소인데 무역 수지 해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관세 아무리 올리는 게 굉장히 관세 올린 효과가 많이 희석될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고환율에서는 달러 값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기 약속을 절대 지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월이 계속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고관세, 보편관세 다 때려놓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역에 대해서는 보복관세 다 들어와 버리고 이러면은 무역 수지 무슨 흑자 적자를 줄이고 그게 어디가 있냐? 없다. 그러면 계속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문제는 그거죠. 관세만 때문에 이 물가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관세 올려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수출을 잘 못하면 그럼 달러 값은 원화에 비해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더 강세죠. 더 강세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고. 더 수출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가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가서 지금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일본에 우리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왜 갔겠어요? 다 가서 지금 손정희 회장,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이 사진 봤습니다. 지금 다 그런 밑작업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정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깝깝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하거나 트럼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거나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니면 이제 우리 경기 체력을 높여야 되죠. 높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내수가 더 확대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 다 잡혀갖고 대한민국의 내수가 어떻게 나와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 지금 103%면 전 세계 거의 1, 2, 3등인데 OECD.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